5월 10일부터는 이제 다시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0억 원의 차익을 남겨도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내고 손에 남는 돈이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을 팔아도 하루 차이로 수억 원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현애 기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중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10억의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억도 안 남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 문제나 주택거래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버티면 풀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더 이상의 유예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월 9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전략부터 매도가 어려울 때 선택할 수 있는 증여 출구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세율만 조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5월 10일부터는 이제 다시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더해지게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0억 원의 차익을 남겨도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내고 손에 남는 돈이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82.5%면 아무도 안 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또 세율보다 더 큰 문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30%까지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5월 10일 이후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공제가 한 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보유했든 20년을 보유했든 그동안 쌓아온 절세 혜택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15년 동안 보유한 주택에서 1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유예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를 공제받고 세금은 5억에서 6억 원 수준이에요. 근데 5월 10일 이후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금은 12억 이상으로 뛰어요. 그러면 손에 남는 돈은 3억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을 팔아도 하루 차이로 수억 원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회계사님, 지금 시장 분위기상 집을 내놓아도 제값에 팔기 힘들 것 같은데 5월 9일까지 안 팔리면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깊게 고민하셔야 될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저가 양도를 하거나 각각의 주택별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죠. 사실 현재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실거주 목적이 없는 매수자는 허가 자체가 안 나고 또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증여를 통해서 보유세를 줄이자. 이렇게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매매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가치가 좀 크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물건들은 자녀 부부에게 지분을 분산해서 증여하고 미래 증여세까지 미리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2주택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 중과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이에게 증여를 할 때는 증여자의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원래의 약 4배 수준으로 중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10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물건을 우선순위로 둬서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부담부 증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 활동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매수세가 붙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저가 양도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녀에게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파는 방식입니다.
세법상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저가 양도로 인정이 돼서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자금 출처를 좀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다면 일반 매도보다는 빠르게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의 핵심 부동산 한 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챙기면서 자녀에게는 자산을 승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다만 이 자금 출처 증빙이 부실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달리 양도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자녀가 실제로 2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 요건, 이것도 뒤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안들을 준비하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증여나 가족 거래를 하려면 감정평가도 받고 또 법무사님을 통해서 등기 이전을 준비하고 뭐 취득세에 대한 자금, 증여세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이제 5월 9일까지 완료하려면 사실상 3월 안까지는 의사결정과 계약서 작성이 끝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님,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이 여러 채인 분들은 뭐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아무 집이나 내놓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세후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을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리한다고 하시면 정리해야 될 1순위는 양도 차익이 좀 적은 물건입니다. 미래 가치가 좀 낮고 양도 차익이 적고, 이런 집들은 이제 중과세가 부활한 뒤에 팔더라도 세금 부담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핵심 자산의 비과세 혜택을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뭐 작은 집 때문에 이제 수십억 원짜리 메인 주택의 비과세가 날아가면 그게 바로 이제 가장 뼈아픈 결과가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매매 차익이 좀 큰 똘똘한 한 채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겠죠. 이 핵심 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느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 거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저가 양도를 통해서 명의를 미리 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도 차익을 미리 실현을 함으로써 미래의 세 부담을 낮추는 영리한 분산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는 결국 보유세 중과라는 카드를 꺼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전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통화량은 급증하고. 그래서 자산 가치의 척도인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팔면 손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정리는 이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후퇴이자 또 재정비여야 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5월 9일을 맞추려면 당장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뭐 정부는 현재 이제 기간을 좀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두르는 게 좋겠고요.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만 쓴다고 끝이 아니라 잔금까지 치르고 또 등기 접수가 돼야 세법상 양도로 인정을 받거든요. 특히 이제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 은행의 대출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야 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받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등기 접수를 마치고 싶다면 3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이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증여나 가족 간 거래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반드시 특약사항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매수자가 부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좀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수십억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이 날짜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거겠고요. 다행히도 정부는 뭐 5월 9일까지 잔금 청산을 하지 않아도 일단 계약만 해두면 양도세 중과유예 혜택을 적용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늘 내용 조금 무거우셨죠? 하지만 이제 5월 10일부터 마주할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더 훨씬 차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 주택은 지키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안내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이 포트폴리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을 잘 세우셔서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